두 번째 섹션에서는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의 지금 현재 현황과 파주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제안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발표는 북한학대학원대학교를 마치시고 현재 아주대 통일연구소에 계신 김준미 박사님께서, 최순미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토론은 지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회 한근윤 과장님, 그리고 여러 차례 방북 취재 경험을 가지고 계신 통일뉴스의 김치강 국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를 위해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의 최순미고요. 네, 학위는 고려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북한대학교는 이제 그 이후에 아주대 오기 전에 이제 SSK 연구로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주 연구 분야가 그쪽입니다. 북한 사회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남북한 사회 통합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통일연구소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하면 할수록 통일교육 자체가 사람의 통합 그리고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교류 협력 역시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제 그 발제에 대한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요청받았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환경 그리고 전제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파주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은 좀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었으면, 발표해 주었으면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원고를 써보았습니다. 다들 PPT를 준비하셨더라고요. 팁을 주셨으면 저도 PPT를 준비했을 텐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그 표와 그림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한글 파일을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프렛의 그 얘기를 이제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접촉지대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접촉지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고도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맥락에서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싸우는 사회적 공간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말의 원리는, 그러니까 뜻은 이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서로 만난다라고 하는 이 접촉지대가 서로 다른 주체, 그러니까 개인도 될 수 있고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도 될 수 있겠죠. 서로 만나서 역동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북 관계에서도 남북 교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남북 교류가 하나의 접촉지대가 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간이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활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그런 것인가라는 거를 또 이제 여러 연구자들께서 이제 보통 남북 관계를 뭐 정책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들 살펴보시는데, 귀납적으로 이론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남북한 교류 협력을 했을 때 사람의 통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 이제 2018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성경 박사님, 저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연구를 살펴보면은 남북한 교류 협력에 이제 아까 뭐 개성공단 얘기도 나오고 만월대 그 발굴 사업도, 공동 발굴 사업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혈말 큰 사전 사업도 나왔는데, 그렇게 사업을 했던 분들을 다 만났었어요. 개성공단 법인장님들 다 찾아가서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했던 단체들, 그리고 뭐 만월대 그 사업했던 잘 아시는 연구사님 있잖아요. 근데 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시간의 인터뷰를 거쳐 보니 실제로 남북한이 만나서 교류를 했을 때 사람 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상호작용이 일어나더라. 역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남북한 교류 협력할 때 이제 장애가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도 있고 사건들도 발생하고 그런 변수들이 사실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들보다도, 그러니까 사업들보다도 훨씬 더 지단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 부침은 개성공단을 문 닫게 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많은 교류협력 사업들을 이제 또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지자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정치적 부침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지자체의 역할이 또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 정부와 다르게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루트 그리고 그 틈새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그전과 다르게 남북 공동, 그러니까 이전에도 남북 공동 선언문들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지자체를 그 남북 교류 협력의 행위자로 아예 명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는 지자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좀 남북 교류 환경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교류협력법이라고 남북 교류협력법이라고 부르는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개정되려고 이제 개정을 하려고 통일부에서 일부 개정안을 이제 냈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서도 역시 지자체가 남북 교류 주체가 되어서 직접 교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의 전개 과정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2010년 전과 2010년 후로 많이들 나누시죠.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2010년도 이후를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정체기 이렇게 중단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남북 관계 자체가 경색되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녹아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70년대 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게 시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시고 북한이 이제 남한에 수해 물자 지원을 했던 게 80년대 그리고 서울 평양간 고향 방문단 그리고 예술 공연 이런 것들 했던 것들도 아마 기억에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이제 90년도에 새로 만들어졌고 95년도부터는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수혜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이 중단됐던 그리고 개성공단이 결국에 2016년에 폐쇄됐던 그런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남북교류의 시계가 파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남북 관계에서 시계가 잠시 좀 멈춰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더디게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남북 교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 정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의 정치적 기조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남북 관계 대북 제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거를 살펴보면은 삼중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남북 교류의 최근 변수가 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제사회가 남한이 하고 있는 대북 제재일 거고요. 제가 표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유엔 대북 제재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도 추가로 걸려 있고 그다음에 남한이 했던 대북 제재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상황이 이제 대북 제재를 이렇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방역 지원이라던가 보건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은 아예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2020년 초부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20년 초부터 사실 계속해서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 0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문을 닫았던 그런 이제 봉쇄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하절기를 겪으면서 큰물 피해가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큰물 피해 수해를 겪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큰물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많은 이거 기회인가 했던 많은 또 분들이 많은 지자체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또 이 그 일련의 사건들도 무시할 수가 없죠.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됐고, 그리고 탈북민이 월북을 했고, 그리고 남측의 공무원이 사살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되어서 남북 관계도 더 경색이 됐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 이슈에 대한 남남 갈등도 사실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자체 남북교류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파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파주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이제 경기도는 사실 적경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지자체라고 볼 수가 있고,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일찌감치 논의를 많이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조성을 했고, 이제 2020년이면은 이제 이게 끝이 나는데 아마 연장을 할 건지 말지 좀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류협력위원으로 있는데 여기서 또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들이 좀 오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협도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나협이 이제 경기도랑 같이 의향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최근 자료,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 3년 자료를 누락시켜가지고 아까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당곡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한 가장 대표적인 농업 관련된 사업인데, 그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은 북한도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들으러 서로 이렇게 교류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풍 양묘장 조성 사업이라던가 대북 제재,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진행이 되다가 멈춰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면제 연장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대북 제재 면제를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중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어린이 질병 관련된 지원들도 해왔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무던히 좀 알아보고 애썼는데, 결국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북측에서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도 안변 송호 양식장 건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삼림 병충해 방제를 공동으로 한다거나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해왔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이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3국에서의 어떤 간접 교류 정도로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2004년도에 조례가 지정이 되면서 여러 형태로 사업을 추진을 해왔고, 지금 이제 2015년, 2010 이렇게 순서가 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고, 또 이제 최근 거를 보시면은 주로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 여기 의료장비 지원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특별 공연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은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에 이제 그 공연단 그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를 제가 상암동에 사는데 월드컵 공원에서 했거든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그런 대회를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3군데 정도를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2010년도까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때까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특징은, 첫 번째는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 각각 조례를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파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지자체 자체에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마련을 하게 되면 자율성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자체가 남북교류가 가능해졌다라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뭐 아까 뭐 파주와 개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지역 간의 그러니까 남한의 지자체와 북한의 지자체 그 지역 일부 지역 간의 어떤 남북 교류가 지역별로 좀 맞춰지는 그러니까 맞춤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교류가 좀 뜸해지고 경색되면서 잠시 멈춰 있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주시는 사실 제가 경인 통일교육센터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러 오는 곳입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곤돌라 타고 왔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이라 45인승 차량에 20명씩 태워서 40명을 데리고 경기도 DMZ를 일부러 강원도 포함시키지 않고 경기도 DMZ를 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파주 지역에 주로 파주 지역이죠. 네, 파주 지역에 이제 많은 그런 또 분단과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장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적경지라는 특성들이 있죠. 적경지, 그러니까 뭐 그 지리적인 특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이 적경지 특성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안보가 최우선시되고 또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와 제재가 따르는 그런 지역이면서 동시에 만약에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지리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요. 이제 파주시가 실제로 적경지로서의 이점을 고려해서 DMZ와 임진각의 생태평화 관광 거점화 그리고 파주 DMZ 기록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한강 하구의 이점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빨간 네모칸이 파주시에 원래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옮겨진 것 같아요. 임진각으로 옮겨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파주시에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습니다. 가운데 한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는데 그 시작, 그 출발점, 즉 이제 그 끝 합류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거든요. 이 지점을 그러니까 한강 하구라고 하면 우리가 마누리로부터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를 이르는 지역인데 그 시작이 파주시입니다. 그래서 파주의 만약에 남북한이 하구의 그 한강 하구에 대한 그 복원 그리고 활용 이런 거에 동의가 된다, 협의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파주시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이 상호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한강 하구의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의축 통일경제특구라는 거는요. 이제 아까 김진양 이사장님도 그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H 모양의 그 지도 안에서 또 그 파주시가 이 적경지를 지나가니까요. 그 지도가 적경지 일대로서 파주시의 역할이 또 큽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에서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가 제시가 되거든요. 이제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의 핵심 지역이 바로 파주고요. 그리고 뭐 LCD 전후방 연관 사업이라던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통일경제 특구로서 또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례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바꿔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실제로 지금 이 평화도시에 대한 비전을 놓고 파주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도 하고 이제 목표와 비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할 수 있는 일들이 확대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파주시의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이제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파주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가능했던 부분인데 굳이 따로 지정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통일부가 원래는 단체와 법인만 가능했는데 뭐
지자체로 이렇게 확대시킨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자체도 일종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것이냐, 뭐 대단히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파주시가 앞장서서 이 대북지원 사업자가 지정이 됐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또 아이디어들을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파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파주시장님이 이제 5가지 정도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2가지만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농업협력, 파주 개성 농업협력 사업이랑 이제 인삼과 장단콩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파주 해주간 율곡이 유적 문화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교류 중에서도 이 율곡이라는 공통된 역사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파주시에는 자운서원이 있고 북한 해주 쪽에는 소연서원이 있으니 국보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뭐 말씀해주신 체육교류 그리고 최초의 거북선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파주시가 스토리텔링과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노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에서 제가 파주시를 애정하는 나머지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해서 아까 이제 조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공개된 자료 중에 파주시가 남북교류 협력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사업 리스트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별도로 만들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파주시의 그런 것들 파주시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만들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파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통일 교육에 관련된 관광 코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혹은 구체화된 사업이 리스트업이 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좀 저는 느꼈었고요. 여기는 이제 뭐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장현 소장님 계시지만 평화경제연구소와 이제 파주시 의회가 함께 올해 또 연구 용역을 거쳐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작성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 접하기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기도 사업들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뭐 공동 방역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파주시가 중점이 돼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적경지로서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를 경기도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모들이거든요. 인도적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파주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올해 내년은 좀 생겨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환경 문제, 그다음에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또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지자체의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는 2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북측의 당국 자체가 과거에 14선언에서 합의한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해서 파주 지역에 대한 굉장한 이해가 깊다라고 하는 부분. 2번째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측은 내륙 지역보다는 접경지 지역, 즉 서쪽의 해주 개성, 그다음에 중심부의 철원, 그다음에 동해 쪽의 금강산 지구를 우선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대상지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주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머리로 또 몸으로 고민하고 계신 우리 황윤영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발제를 해주신 그 최순미 박사님께서 짧은 기간에도 저희 경기도 또 서울시 이런 또 강원도 포함해서 광역 정부와 또 파주시의 어떤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잊어먹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토론자로서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뭐 기초 정부도 굉장히 뭐 저희 파주시를 포함해서 많은 그 시군구에서 대북 협력 사업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고 또 이미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접경 그 광역 지방 정부를 비롯해서 뭐 경상남도, 제주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대북 아이템을 갖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백화쟁명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북쪽에 이제 제한하고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좀 서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 민선 7기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벌써 그것을 예상하시고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저희 파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를 제외한 근데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그 광역 지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5군데 정도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실공히 좀 그 어떤 지방 정부의 대북 협력 사업을 남북 협력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은 좀 더 많은 경기도 외에 뭐 전국의 많은 그 지방 정부가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 경기도에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도 하고 계시다니까 이 지방 정부 협의회를 뭐 이제 경기도가 주도했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를 들자면 뭐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아니면 통일부 뭐 이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혹시 없을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박사님께 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아침에 또 저희 시장님께서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최순미 박사님께서 지금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된 사항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민선 7기 아까 2018년 7월 2일 날 취임하면서 첫 번째 1호 결제를 제가 작성했었습니다. 예, 제가 당시에 그 조직 업무를 담당해서 그래서 남북 평화협력 TF팀 구성 및 인사안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받아서 그걸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직에 있어서 아까 뭐 우주 최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기초지자체 최초로 그 이후에 10월 22일자로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서 평화협력과라는 과조직을 신설했고 올해 또 1월달에 국 단위로 이렇게 조직을 확대했죠. 그래서 일단은 조직을 저희가 이제 다졌고 다음에는 저희 뭐 올해 3월달에 저희가 그 통일부로 또 그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대북 접촉 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간 남북교류협력 단체로서 오늘 마침 요 전 섹션에 모두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미나협하고 또 발제자로 우리 경민회에서 참석하셨는데 미나협과는 작년 5월달에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고 또 미나협과 업무 협약을 맺은 그 내용이 올해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경문효과는 원래는 이제 뭐 어제 저희가 그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서 협약식을 갖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뭐 조금 그 서해안 우리 어업지도선 지도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걸 이제 협약만 늦춘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문 단체와 남북교류협력 단체와 우리 파주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또 이런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점 그 협력 사업은 이미 두 분이 시장님과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중점 협력 사업 외에도 저희가 기금을 민선 7기 들어서 우선 저희는 저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2005년도부터 조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한 1억 정도씩 출연해서 그다지 민선 7기가 출범하기 전에는 한 10억 정도 수준의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고 또 집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7기 출범하면서 매년 15억씩 임기 내에 50억까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는 한 40억 정도가 조성돼 있고요. 그런 이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고 아까 잠깐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5년짜리 중장기 계획 남북 평화도시 추진 계획도 지금 중장기 계획도 용역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그 기금 사업으로 좀 뭐 이렇게 저희 언론에 공포는 안 했지만 사실 최근에 대북 그 인도적 사업도 거의 목전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북측의 어떤 사정과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추진이 좀 중단된 상태고요. 마침 또 하나는 저희 시장께서 그런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북측에서는 그 인도적 지원 사업, 인도적 사업이란 말 자체를 싫어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측으로부터 어떤 물자를 지원받는데 최근에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남측으로부터 방역 물자도 수혜 물자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비공개하고 뭐 이렇게 비보도 전제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가 또 뭐 다른 상황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 추진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파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여기 평화협력과에 이 직을 맡고 나서부터 작년 올해 우리 오늘 아침부터 수고해 주신 우리 정창현 소장님한테 많은 그 조언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파주시가 직접 그 북측하고 하는 그 협의 창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기도에서 저희 사업 계획이 좋다, 통일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해도 통일부 또 경기도 거기 사업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급하지 저희 사업을 발벗고 나서 주시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제3국을 통해서 뭐 주로 이제 중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북측 관계자랑 직접 만나서 이렇게 남북 협력 사업을 저희의 그 사업 계획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카운터 파트너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오늘 마침 한글날이기 때문에 협의 창구를 북측 협의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내년에는 좀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좀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남북 간 또 뭐 북미 간 어떤 정세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북미 대화도 있고 뭐 평화협정도 체결되고 막 이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사실 기초지방정부가 북측하고 직접 협력 사업하는 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협력하는 사업 외에도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생활 밀착형 우리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혹은 이제 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어쨌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바탕 위에 평화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시책을 좀 표현할까 합니다. 거기는 뭐 시민 교육, 또 공무원, 뭐 여러 가지 또 학교 청소년들 교육도 저희가 기금이나 아니면 예산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뭐 아까 한강 하류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한강 하류는 저희는 그 마누리부터 성동리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 한 7km 정도만 한강 하류 중립 수역에 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수역에 관한 주 의제는 사실 저희도 김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포, 고양, 파주, 또 강화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여러 차례 이제 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일부 접해 있지만 어쨌든 그 한강 하구보다는 저희 이제 내륙 쪽으로 마누리부터 시작되는 그 DMZ 군사분계선 그래서 그 DMZ 비무장지대의 어떤 향후 공동 활용 방안이나 생태 보존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한 당장은 북측하고 같이 사업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할까 생각 중이고요. 또 오늘 여기 와서 아까 전 섹션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출판 도시에서 제가 이런 행사를 두 번째 참여하는데 저희는 그 파주 출판 도시라는 굉장한 그 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북의 출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도 아니러냐 뭐 그렇게 잘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아까 전에 섹션을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남북 출판인 교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저희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저희가 많이 앞서 있지만 특히 출판 분야는 저희가 아마 북측하고 어떤 물리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측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쪽에서 무슨 출판인 포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출판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출판도시 재단이나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그 출판도시 입주기업 협의회랑 적극 협의해서 저희는 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런 출판인들의 인적 교류는 아마 유엔 제재나 이런 대북 제재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 추진할까 이렇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교류의 어떤 중장기적인 단계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 대북 경제 제재 속에서 실현 가능한 어떤 통로 또는 소통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가 통일뉴스가 창간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창간 멤버로서 지금까지 국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2000년대 북에 단독으로 취재도 가보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모색이나 논의도 많이 하셨던 우리 김치환 국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통일뉴스의 김치관입니다. 그 지자체들의 남북 교류가 사실은 서울시와 경기도라는 큰 광역 단체로부터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규모도 크지만은 그 단체장들의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또 정치적인 이런 인물이기도 하셨고요. 오늘 제가 파주 중심의 토론을 처음 와봤는데 파주 시장님이나 또 공무원님들이나 뭐 의회분들이나 상당히 좀 의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 단위에서의 교류는 단체장의 의지와 또 조례와 같은 어떤 법제도적인 사항 또 해당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민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다양한
노력,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관과 손잡고 잘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그 언론 교류 쪽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말씀드려야겠지만 우선 하나 그 파주시 교류와 관련해서 뭐 아이디어랄까요? 저도 이제 취재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제안이나 흐름들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DMZ 대 평화 투어, 뭐 평화 관광, 뭐 평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게 실현될 수 있을까? 북측에서 그것을 우선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북측으로도 좀 받아들이고 그게 북측에도 도움이 되고 부담이 없고 남측에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이런 안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하나 들어서 파주에 지금 진동면 하포리 산 129번지에 그 허준 묘소가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 뭐랄까 가문이랄까요? 그쪽은 거의 다 북쪽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 이제 현재는 여기도 민통선 내부인데요. 그래서 뭐 허준 선생 하면 뭐 누구나 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동의보감이고 한의학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북측도 고려의학이라 해서 굉장히 좀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을 매개로 남북이 파주 지역이 됐든 뭐 이런 DMZ 지역이 됐든 이런 데서 한의학과 고려의학이 결합하는 어떤 뭐 산학 공동 연구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세울 수 있고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요양원입니다. 한의 요양원을 해서 뭐 실향민도 좋고 아니면 뭐 실향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요양원에서 노년을 보내시고 또 거기 또 확대될 수 있다면 남북 상봉 장소로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북이 좀 장점이 있는 고려의학을 적극적으로 좀 같이 결합해서 실제로 상호 이인할 수 있는 북측에서도 뭔가를 좀 유의미하게 생산해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뭔가 부담 없이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통일뉴스는 2007년부터 북측 조선 6.15 편집사와 합의서를 채택해서 기사 교류를 해왔습니다. 사진과 기사와 동영상을 북측으로부터 받아서 저희 통일뉴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북측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조선 6.15 편집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저희들과 교류를 했었고 2010년까지 마지막 기사가 올라갔는데 더 이상 그 사회문화협력 사업자 및 사업을 연장시켜주지 않아서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단독 취재를 북측 초청으로 쭉 다녀올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제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이런 교류 협력 사업도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세 가지 정도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저희들도 그 당시 교류 협력 사업을 할 때 사진 한 장에도 위에 무슨 구호가 걸려 있는 이런 사진은 그 구호를 지우고 게재하라. 참 그건 좀 과한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사진들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뒤에 뭐 구호가 있다고 가리고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북한 물품 반입 신고라 해서 한 건 한 건을 다 반입 절차를 겪어서 뭐 구호를 지워라 뭐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도 좀 아직은 좀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이런 문제들 또 아까도 뭐 도서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친북 사이트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 묶여 있는 사이트들이 2004년에
1개로 시작해서 지금 훨씬 더 늘어났는데 잘 공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50여 개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쪽의 의지로, 우리 쪽의 법제도적인 관행으로 좀 막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당국이 똑같은 법적 근거나 제도를 가지고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창구 단일화라든지 뭐 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연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적 환경이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우회할 것인가인데 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뭐 대북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결국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그 주체들이 대북 교류를 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가 문제 같습니다. 특히 파주시가 포함되어 있는 철도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해당이 되고 이것들을 국제적 제재가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측의 어떤 정책이나 대외 노선 또는 대남 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측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늘 촉구하고 작게는 태도 변화, 크게는 어떤 노선 변화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북측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 남북 교류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측을 남북 교류 파트너로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뭐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 이익이 되는 것들,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안해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10월 10일 내일인가요? 내일부터 조선신보 일본에 있는 총련이 운영하고 있는 조선신보가 유료화됩니다. 유료화되면은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국내에서 조선신보를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 그 언론 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게 한 과정 한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치권 또 이해 당사자 일반 국민들의 의식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끌어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고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이런 아까 김진양 이사장인가요? 지금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국장님 감사합니다. 파주시가 이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을 매개로 해서 남북 간의 교류의 어떤 그 방안을 새로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고 제안을 해주셨고 국제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국내적인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항이나 법규를 좀 개정 또는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 그 다음에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관계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이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소민 박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방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해주신 게 이제 각 지자체 단체들이 남북 교류협력 지자체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가 아무래도 주도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이외 지역은 5개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도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부산 하여튼 경남 쪽에서 온 분이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경기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너무 잘하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통일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교육 전국의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원래 17개가 있었습니다. 17개 사무처장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갔는데 경기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 지원을 민간단체도 지원을 해주고 지역 통일교육센터에도 지원을 해주고 올해도 저희는 5천만 원 사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들 부러워하고 혹은 이제 좀 비교가 되니까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주도를 하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동등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제 그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또 전체 이제 지역들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통일부나 행안부가 나서서 경기도와 조율을 통해서 이제 그 주도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쨌든 다른 기관이 뭔가 그 지자체 협의회의 남북교류협력 지자체 협의회의 어떤 그 허브 역할을 조금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지자체 입장이 좀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국면입니다. 오늘 이 남북교류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을 논의하는 이 자리도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적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첫 단계를 가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남북 간의 관계, 그다음 북미 간의 관계를 조금 진전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남북 관계가 풀리고 남북 교류가 더 진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북측과 접경을 접하고 있는 파주시가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는 어떤 작은 소통, 작은 발걸음으로서의 어떤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작은 소통, 작은 발걸음이 아니라 좀 먼 장기적인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의 작은 걸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만이 북측을 설득을 해서 북측과 공동의 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회나 토론회가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전 섹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분단이라는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지자체, 민간이 이 세 축이 함께 굴러가는 그래야만이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가 좀 불안정하더라도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계속 굴러가면서 남북 관계의 지속성과 교류의 어떤 그 맥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출판 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출판단지, 그리고 출판인 협회나 여기 입주자협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해주셔서 연구자와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상호 소통과 좋은 대안들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포럼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발표자님, 토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막 노가다를 시켜서 원래 1섹션은 나가 아니지 않나?